안녕. 자, 이제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입니다. 저번에 했던 것처럼 확정적 숫자, 그죠? 예산은 예상적 숫자, 예상적 숫자. 결산은 확정적 숫자. 확정적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산의 예상 숫자죠. 그래서 이제 집행 책임이 해제됩니다. 이제 예산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 근데 이게 정치적 성격만 있어. 정치적 성격. 그죠? 불법 지출을 무효 취소할 수 없다. 무효 취소는 법적인 성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무효 취소할 수 있으면 법적 성격이고, 무효 취소할 수 없으면 정치적 성격만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성격만 있다. 됐습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요렇게 강이 있고요. 여기 쪽에 A라는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B라는 다리를 공무원이 자기 친척이 산다고 여기 건설해버렸어요. 이 불법 지출이죠. 근데 이걸 깨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불법적인 지출을 해서 다리를 건설됐으면 이걸 깨부수는 수는 없으니까 무효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이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저 다리를 깨부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 정치적 성격만 있다. 불법 지출을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절차가 좀 중요하죠. 역시 과정론은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회계는 또 12월 31일이죠. 여태까지 출납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모든 이제 중앙관서에 출납을 정리해야 되니까 출납이 진짜 끝나는 기한입니다. 2월 말에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각 부서에 결산 보고서를 보내주면 4월 10일, 한 달하고 10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월 20일, 한 달하고 10일, 5월 30일. 4일, 5이, 5, 3.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4일, 5이, 5, 3. 자, 이제 감사원에 보내주면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하고 5월 20일 날 감사원이 결산 보고서를 보내주면 5월 31일 날 국회에 제출하면 이제 국회에서는 본회정분이죠. 그죠? 본회의 보고하고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하고 본회의 의견. 국회법에는 그죠?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 승인이 완료돼야 된다.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 승인이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상하게 여기 감사원에 보내주느냐? 국회에 가서 결산 검사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감사원이 하는 회계감사, 결산검사, 결산감사 다 같은 말입니다. 민간 기업에는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죠? 정부는 이제 결산검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제3자가 해야 돼. 다시 뭐라고요? 제3자. 예를 들면 A와 B가 서로 거래를 했는데 되게 의심스러워요. 감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A와 B가 자기들 거래가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를 하면 그건 누가 믿겠어요. 그죠? A와 B 사이에 거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당사자인 A와 B를 제외한 제3자가 해야 되죠. 그죠? 제3자. 그래서 A와 B를 제외한 제3자. 그죠? 그래서 직무상 독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3자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제3자가 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감사원에 가서 하느냐? 법적으로 유효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회계검사, 결산검사는 앞에 뭐 전문성, 독립성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요건은 누가 해야 된다? 제3자가 해야 됩니다. 제3자가 하는 비판적 검증을 결산검사, 회계검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통적 감사는 회계적 합법성 유지였다면 최근에는 효과성, 성과성, 그래서 관리 전반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강조되는 것은 성과와 우리 결과에 대한 감사, 이른바 성과 감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죠? 성과 감사가 주목받고 있어요.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 감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감사의 차이는 뭐냐? 경제성 감사는 뭐 비용 전략이죠. 고가. 뭐 구입했느냐? 좀 더 싸게 구입했느냐? 뭐 비용 전략에 초점을 주면 경제성이고, 능률성은 더 많은 산출. 그죠? 산출. 그래서 이렇게 10km짜리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죠? 100억이 들었다. 그죠? 그런데 노력을 해서 98억을 썼어요. 비용 전략, 이런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100을 썼는데 11km를 했어요. 더 많은 아웃풋, 산출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성이죠. 능률성. 근데 이렇게 했는데 속도가 시간당 10km 했는데 12km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 생각으로 그렇게 효과성, 그죠? 목적, 결과, 아웃컴. 인풋 10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10km라는 도로를 건설해서 아웃컴. 속도가 빨라졌느냐? 리절트, 퍼포먼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웃컴, 리절트, 퍼포먼스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강조하면 경제성, 이렇게는 능률성, 이걸 강조하면 효과성이죠. 성과감사죠. 자, 감사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감사원은, 회계검사는 예산 과정이라는 우리가 헌법적인 관점에서, 그죠?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회도, 법원도, 헌재도, 중선위도, 그죠? 모든 이 독립기관이 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쓰니까 결산검사를 감사원이 하지만, 자, 직무감찰은 공무원들의 비리, 행정부 공무원들의 비리에 관한 거죠. 여기는 이제 국회 공무원들의 비리, 법원 공무원들의 비리는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은 과거에는 상공화국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심계원이라고 그랬고, 감찰위원회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공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사실 기능이 비슷하죠. 그죠?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게 그죠? 인허가 이런 문제도 뇌물 받는 것도 있지만, 예산 사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직무감찰의 거의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능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나라 감사원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인데 왜 직무상 독립이라고요? 바로 회계감사는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독립적인 제3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을 사용하는 모든 입법, 사법, 행정부, 공기업하고 공공기관 다 하지만 직무감찰은 행정부 공무원 소속, 그죠? 행정부 소속 됐습니다.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거죠. 감사원은 헌법에 5인 이상 11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5, 1이니까 이거 그냥 다 더해버리면 7명이죠. 지금 현재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장 포함해서 7명이고, 감사원장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개별적인 행위자로서는 이 두 명이죠. 국무총리하고 감사원장. 그리고 이제 국회가 뽑는 헌재 3명, 중선인 3명 등은 우리 감사 대법관도 있죠, 그죠? 인사청문 특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력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거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됐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죠, 그죠? 직무감찰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만 하고 회계검사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다 한다. 자, 그래서 2월 말이었고요. 4월 10일, 5월 20일이죠. 이때 그렇죠? 무슨 감사를 한다? 결산 검사를 하고, 결산 검사를 하니까 우리나라 결산 검사를 하는 감사원을 얘기했죠, 그죠? 이제 5월 31일 날 넘어가는 서류 이름이 국가결산보고서인데, 국가결산보고서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세계 잉여금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계산을 다 해봤더니 남는 돈이에요. 잉여금, 남는 돈. 그러니까 세입에서 지출을 뺐더니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수입이. 그러니까 세입이 지출보다 더 큰 거. 잉여, 세금, 계산. 세입과 세출을 계산했더니 남는 돈, 잉여금. 근데 너무 많이 들었거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과소 지출한 경우를 말하겠죠, 그죠? 세계 잉여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 이게 중요한 국회 동의 없이 세계 잉여금을 사용합니다. 재정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잉여금은 그냥 정부가 알아서 썼는데 너무 정부가 좀 방만하게 쓴다, 너무 무산이라게 쓴다 이런 비판이 많아서 지금은 국가재정법에는 지공채추, 요거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세계 잉여금이 얼마 이상은 요거 쓰고, 남으면 또 얼마 이상 요거 쓰고, 남으면 얼마 이상 요거 쓰고, 또 남으면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지방교부세 정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에 쓰고요.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쓰고, 국채감대 쓰고, 초행정 예산에 써야 됩니다.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에 써야 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그죠? 국보채, 추인감, 조달 이렇게 기억나시죠? 국가재정법에 있는 재정 건전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에 관한 것이죠, 그죠? 지공채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보고서입니다. 과거의 결산보고서는 이런 거였는데 필요 없고요. 국가회계법에는 결산보고서를 그죠? 2010년 이후에 하고 있죠, 그죠? 요결재성, 계산개요, 세입채출계산, 국가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물은 몇 개? 4개, 요결재성. 특히 국가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북에 따라서 제정하는데 상운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대차대조표가 되겠고요. 여기는 손익계산서가 되는데, 밑에 한번 봅시다. 국가재무제표 됐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상태. 그죠?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시점, 이걸 스탁, 저량지표라고 그러죠. 자산과 부채, 다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죠, 그죠? 자산, 부채는 재정 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이런 식으로 배열하고, 부채는 이런 식으로 배열합니다. 유동성 배열법이죠, 그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유동성이 낮은 것까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됐습니다. 자산, 부채 빼면 순자산이죠, 그죠? 이런 거 시험에 놓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자, 대변과 차변을 나누는
계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리포트 방식, 자산, 부채 이렇게 해서 1, 유동자산 2, 고정자산 1, 뭐 이런 식으로 쭉 리포트 써듯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대변하고 차변을 나눠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는 계정식이라 그러고, 이거는 리포트 방식이죠. 리포트 방식. 자산 상태표는 상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정확한 자산 부채를 보여주려면, 그죠? 내가 지금 자산이 2억이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내가 10억이 있고요. 뭐 8억을 갚을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줘야지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재정 운용표는 운영. 그죠? 회계년도 동안. 그죠? 불러오죠. 불러.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 얼마 있냐라는, 또 이게 넘어가 버렸네. 맨날 이거 아니고 이거였네. 이것도 아니고. 그쵸. 이게 이것도 아닌데 또 까먹었네. 그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있느냐의 문제가 오늘 얼마 벌었느냐. 다시 지금 얼마 있느냐 문제와 오늘은 하루 동안이죠. 1시간 동안 얼마 벌었느냐, 지금 얼마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스냅 사진 찍듯이 하는 어떤 스탁, 저량 지표고, 이거는 플로우, 유량 지표죠. 옛날에 이제 회계년도 동안에만 했으니까 우리는 유량 지표만 했는데, 이제 재정 상태표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제 저량 지표도 같이 보고 있죠. 그죠?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우리 정부는 이제 수익이 정확하게 금액으로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계정식이 아니라 리포트 방식으로 합니다. 그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썼으면 사실 이것의 수익을 뭘로 잡을지 상당히 어렵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계정식이 아니라 리포트 방식이다. 순자산 변동표는 이제 순자산을 정확하게, 발생주의는 순자산 변동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순자산 변동 명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재무제표는 상운변, 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회계기준에서 동일한데, 지방정부는 이제 결산 보고서에 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보고서에 상운 보고서에 이제 현금 흐름표를 같이 하나 보여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현금 흐름을, 발생주의는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5억은 내 거고요. 3억은 2억은. 5억은 이미 지난달에 계약한 돈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고, 2억은 미리 받았어요. 이건 진짜. 근데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지금 내 주머니에, 그죠? 현금주의를 하면 그냥 10억 계산하면 되는데, 발생주의 하면 이거는 내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따로 노니까 현금주의에서는 이 3억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5억) 10억이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 통장에 있는데
5억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5억은 지난달에 계약한 걸 미리 아직 안 주고 있는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면 현금주의로 하면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으니까 내 돈으로 계산하지만 발생주의를 하면 이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내 거 아니죠. 그죠? 이쪽은 하면 5억이 있는 걸로 되는데 현금 흐름은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 5억만 내 건데 내 주머니에 왜 10억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를 따로 보여주면서 발생주의를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무제표에는 우리 현금 흐름표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만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입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우리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 거래를 언제 인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5월 1일 날 계약이 발생했죠. 그래서 10억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돈이 지금 당장 없으니까 6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한 거는 6월 1일이니까 현금주의는 이때 거래가 있는 걸로 인식하는 거고 발생주의는 이때 거래가 있는 걸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월 20일 날 10억이라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발생주로 인식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그죠? 이미 발생해서 내가 아직 안 준 돈이잖아요. 그죠? 내 걸로 안 잡히니까 나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현금주의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돈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금주의의 단점이죠.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감가상각 이런 거 상당히, 그죠? 5천만 원짜리 관용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도 5천만 원, 2년 지나도 5천만 원, 3년 지나도 5천만 원이죠.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썰면 닳는다는 거죠. 그죠? 내가 처음에 샀을 때는 비싸지만 계속 사용하면 닳기 때문에 중고가 되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가상각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현금주의에서는 이게 감가상각이 인식되지 않아요. 만약에 차량의 감가상각률을 10%만 잡으면 5천만 원짜리 차 10%면 5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4,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이게 10%인 4,500만 원에서 450만 원을 빼면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생주의에서는 이게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에 대한 어느 순간 되면 경제적 수명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발생주의가 자산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1년 이자를 6월 달에 120만 원 한 방에 줘버렸어요. 그럼 유독 120만 원이 지급된 6월 달에만 여기 120만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좀 합리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그죠? 한 달 단위로 10만 원씩 지출한 걸로 생각하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왜 120만 원이겠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준 거죠. 그죠? 현금주의는 요때만 하기 때문에 요때만 회계가 왜곡되겠죠. 그죠? 기간별로, 달별로 이렇게, 아니면 6개월별로, 아니면 3개월별로 이렇게 달별로 지급한 걸로 하면 되죠. 무상거래도 여기는 인식 안 되지만 여기는 이중거래, 이거 외우십시오. 이중거래로 인식됩니다. 이중거래로 인식된다. 자, 이제 거래의 인식이라면 이제 회계 기록하는 방식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거래 일면만, 오늘 내가 얼마, 뭐 삼촌이 얼마 줬고 뭐 이런 거에서 쓰는 거죠. 내 미용하는데 얼마 썼고 이런 식으로 거래 일면만 가계부죠. 대변과 차변을 나눠서 대차 대조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현금 채권만 기록하기 때문에 자산은 메모로 따로, 그죠? 따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재산을 기록합니다. 오류의 자기 검정이 있고요. 손해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주의 한번 보시면, 그죠? 현금의 수치, 객관적이죠.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객관적이죠. 되게 편리하고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나 미수익 거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도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과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고 비용 수익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산 부채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자산과 부채는 비망 기록, 메모 방식으로 따로 기록한다는 거죠. 가용자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해요. 그죠? 5억은 내 돈이고 5억은 미지급금입니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10억이 있는데 실제 내 가용자원은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현금주의 단점이죠. 수입만 기록하고 자산 감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500만 원을 줘서 지출이죠. 내가 운동기구를 구매했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500만 원 나간 거하고 들어온 거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쪽만 기록하기 때문에 현금주의가 자산 부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다가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 자산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미지급금 미수수익 감가상각도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이제 거래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거래를 이중 기록합니다. 오류의 자기 검증이 가능하다. 됐습니다. 투명성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회계 담당자의 어떤 주관성, 감가상각의 주관성, 채권 채무의 자의적 추정. 아까처럼 5천만 원짜리 차가 있는데요. 1년 지나서 얼마일까요? 그 차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그죠? 그 차의 가치가 5천만 원 그대로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뭐 레어템이다. 그래서 더 올라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5천만 원 그치? 2천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걸 평가할 때 회계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 정부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의 가치가 그 사람들이 회계사가 평가에 따라서 엄청 클 수도 있고 엄청 작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은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회계 이런 일 많이 있죠. 그죠? 회계사들이 회사한테 뭐 약간 뭐 돈을 받고 이 회사의 자산 상태가 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현금 흐름 파악이 곤란하죠. 그죠? 현금 흐름 막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했지만 실제로 내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현금 예산 등으로 보완합니다. 그죠? 아까 현금 흐름표를 따로 작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 실제로 가장 하기 힘든 일은 이제 회계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수익이라는 개념을 정부 그죠? 활동에 적용하기가 금액으로 적용하기 힘들죠.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10억 들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그런 진정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국제평화,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다는 것이 사실 뭐 경제적인 성과가 얼마 정도일까요? 참 정확하게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죠. 그죠? 됐습니다.